안녕하세요. 책길 소작가 TV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트라우마 하나쯤은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저자 김준기, 영화로 만나는 치유의 심리학 책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 책은 상처에서 치유까지 트라우마에 관한 영화로 만날 수 있는 치유의 심리학입니다. 인간의 일이라면 무엇이든 트라우마가 될 수 있죠. 어린 시절의 체험이 남긴 지독한 트라우마나 살아가면서 죽음, 질병, 상처, 폭행, 실연, 학대 등 여러 가지 공포가 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트라우마로 인한 무기력감, 무감각, 과도한 각성 상태, 자기 부정 등 큰 고통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트라우마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책 속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 첫 번째는 사고의 전환입니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검프는 왕따, 친구의 죽음, 연인의 떠나감과 같은 일들을 겪지만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달리고 탁구치고 그물을 던집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에 머물지 않고 오로지 현재에서 행동합니다. 이렇게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부정적인 잡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몸이 에너지를 발산하고 활성화가 됨으로써 마음도 튼튼해지고 편안해지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불행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초콜릿 상자 같은 순간이 중간중간 섞여 있기 마련인데요. 안타깝게도 트라우마로 인한 삶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좋았던 일, 즐거웠던 일, 행복했던 일은 잘 인식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삶의 요소를 잘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뇌는 더욱더 한쪽 방향으로만 편향되어 부정적인 믿음과 부정적인 감정에만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트라우마의 기억이 점점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뚜렷해져 트라우마의 영향에 압도된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3가지 은혜 덕분에 크게 성공할 수 있었는데, 첫째, 집이 몹시 가난해서 어릴 적부터 구두 닦이며 신문팔이 같은 고생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경험을 쌓을 수가 있었고, 둘째,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약해 항상 운동에 힘써왔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고, 셋째, 나는 초등학교도 못 다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나의 스승으로 여기고 누구에게나 물어가면서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사고의 전환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는 외침입니다. 강력한 트라우마를 받은 환자에게는 마음의 방어벽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선의의 의도조차 밀어냅니다. 동시에 나를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피해자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것은 내 잘못이었다 라고 자책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그들의 마음속의 방어벽은 점점 더 견고해져 악순환이 되게 됩니다. 영화 굿윌 헌팅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양부의 학대를 받고 자란 주인공이
수학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태어나지만 그런 재능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건달들과 어울려서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이 상습적인 사기, 도박, 폭력, 정과로 감방을 제 집 지나들듯 하게 됩니다. 그의 삶은 어린 시절 받은 양부의 학대가 중요한 트라우마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그는 손 맥과이어 교수라는 분에게 상담을 받게 되는데요. 손 교수는 자기가 받은 트라우마가 그와 비슷했기 때문에 사실 나도 너와 같은 학대를 받았어. 렌치와 혁대 중 무엇을 택하겠냐고 물었을 때 나는 혁대를 택했어. 라고 이야기하자 윌은 과거의 기억이 플래시백처럼 떠오르게 됩니다. 윌은 공포의 그림자처럼 계단을 올라가는 아버지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만하라고 소리칩니다. 이때 손 교수는 차분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셋째, 가족 간의 소통입니다. 트라우마는 대개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을 가져옵니다. 삶에서 중요한 사랑하는 사람, 가족, 건강, 안정감 등 그리고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며 소중하게 보내야 할 시간들조차도 모두 다 상실하게 됩니다. 상실감은 고통, 불안, 죄책감, 외로움, 자포자기, 절망감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며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없어. 나는 극복하지 못할 거야. 모든 게 다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영화 아들의 방은 갑자기 아들을 잃은 상실감 때문에 단란했던 가족이 흔들리는 과정을 묘사했습니다. 서로 내 탓이라는 죄책감과 고통 속에 정신과 의사인 주인공이 상담 진행을 그만두어야 할 정도로 아들을 잃은 충격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의 친구들이 방문하면서 갑작스럽게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장시간 동안 운전하며 아들의 친구들은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지만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지 마. 우리 같이 깨어있자. 이 여행에서 이들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데 기댈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넷째, 관계 속 교감입니다. 트라우마의 피해자는 가족, 연인, 친구, 치료자, 아니 누구와의 관계에서든 진심 어린 소통과 교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2명 중 1명은 일생에서 트라우마에 해당되는 사건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트라우마는 누구에게나 바로 옆에 있는 것입니다. 트라우마의 충격과 흔적이 얼마나 깊게 남느냐는 가장 가까운 사람, 즉 가족, 친구, 연인, 배우자의 태도에서 큰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어머니라는 절대적 존재로부터의 공감의 결여는 그 자체만으로도 또 다른 제2의 큰 트라우마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머니와의 안정적인 관계는 뇌 안에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고 자신만을 믿을 수 있고 남을 신뢰할 수 있는 신경회로가 생성하고 발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트라우마를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그 충격이나 후유증이 그리 깊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사촌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대학 교수인 주인공은 그 성폭행의 트라우마로 무의욕과 함께 신경질, 분노 폭발, 그리고 3번의 자살 시도도 하였지만 그 성폭행보다 더 큰 트라우마는
성폭행을 당한 자신에 대한 엄마의 차갑고 냉랭한 태도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살인에 대한 죄책감으로 자포자기 상태에서 남의 죄까지 뒤집어 쓰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며 빨리 생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탈출하여 동생과 함께 어머니를 찾아가지만 어머니는 그에게 엄마도 좀 살아야겠으니 제발 가달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상처에 대한 증인이 되어주면서 상대방이 받은 트라우마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보듬고 변호하는 존재가 됩니다. 안전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인간적인 근본 토대가 흔들리고 끊어지는 것, 그로 인한 극도의 무기력과 고립감의 경험이 트라우마의 핵심적인 경험이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든지 내 편을 들어주는, 내 아픔을 듣고 이해해주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회복하는 것은 트라우마의 치유의 핵심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번째, 트라우마를 받을지언정 멈출 수 없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1등과 최고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삶은 사실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 미스 리틀 선샤인에는 한 특별한 가족이 나옵니다. 이 가족은 자살 기도를 한 외삼촌, 답답한 남편 때문에 삶에 지쳐 이혼을 꿈꾸는 아내, 실패만 거듭하는 남편, 호세꾼 할아버지, 가족이 미워 무언의 시위를 벌이는 괴짜 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통한 외모에 도수 높은 안경을 쓰고도 무작정 미녀대회에 나가고 싶어하는 순진무구한, 그래도 아직 천진난만한 영혼을 소유한 딸 올리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에 올리브가 참가했던 미인 대회의 1위 이상자의 자격이 취소되어서 2위였던 올리브가 대신 캘리포니아 리틀 미스 선샤인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가족들의 사정은 다 열악했지만 집안 모든 식구들이 올리브를 데리고 이 대회에 참석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에게 절망적인 일들이 생기고 호세꾼 할아버지는 마약을 과다하게 흡입하다가 돌연사는 대형 사고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풍비박산 직전에 이 콩가루 같은 가족에게 묘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할아버지의 시신을 미니버스 뒤에 싣고 그대로 차를 몰아 딸을 대회에 참석시키려 합니다. 이 대회에서는 어린 소녀들이 미스 흉내를 내기 위해 얼굴에 진한 화장을 하고 휘황찬란한 드레스를 입고 억지 웃음을 웃으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그래도 이 대회를 포기하지 않은 올리브는 대회에 나가 스트릿바에서나 볼 수 있는 호세꾼 할아버지한테서 배운 해괴망측한 춤을 춥니다. 올리브의 춤에 기겁을 한 대회 관계자들은 올리브를 강제로 무대에서 끌어내리려 합니다. 그런데 이때 성공만 외치다 파산한 아빠도, 자살을 시도하다 실패한 외삼촌도, 생명으로 꿈이 좌절되어 버린 오빠도, 삶에 지쳐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엄마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딸의 춤에 환호하고 박수를 치며 응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모두 무대 위에 올라가 한판의 막춤쇼를 벌이죠. 1등만을 가려내고 나머지는 모두
패자로 만드는 이 경쟁 사회에서 평범하다는 이유만으로 받게 될 상처로부터 딸을 보호하기 위해 이 문제투성이 가족들은 용감하게 무대 위로 올라가 딸과 함께 춤을 춘 것입니다. 저자는 이 영화는 우리에게 어차피 인생은 빌어먹을 미인 대회의 연속, 그렇다고 그 누구도 피할 수는 없잖아. 평범하면 평범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작은 승리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의 작은 승리는 무엇일까요? 6번째, 예술을 통한 승화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자주 쓰는 경계성 인격장애라는 진단명이 있는데요. 이 진단에 해당되는 증상은 대인관계의 불안정성, 현저한 충동성, 극단적인 감정 변화, 만성적인 공허감, 정체감의 혼란, 분노 조절의 어려움, 잦은 자살 시도 등 마치 질풍노도와도 같은 청소년기에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과도 비슷합니다. 당연히 주변에 있는 가족도 힘들고 이들을 치료하는 치료자들도 무척 애를 먹는다고 합니다. 이들의 까다롭고 충동적인 성격은 사실은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극단적인 두려움으로 혼자라는 느낌을 받는 것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여자의 트라우마 치유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 4 Minutes에서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연인을 배신한 60년 동안 여성 재소자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는 크루거라는 한 여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60년이 지났음에도 과거의 기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그녀는 고통받습니다. 그녀에게 피아노를 배우는 제니는 극단적인 분노 폭발, 충동성, 심한 감정의 변화를 보이는 경계성 인격장애로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녀에게는 양 아버지로부터의 성폭행과 친엄마의 자살, 그리고 출산 과정에서 아기를 잃은 사건과 같은 큰 트라우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항상 긴장감이 돕니다. 크루거는 연인의 죽음을 보고 난 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건조하게 살아가면서 원리 원칙주의자로 절제된 클래식 음악의 연주가 음악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은 심한 충돌을 겪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서로의 상처를 고백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충동적인 제니는 대회에 나가 연주하기로 한 슈만의 곡을 찢어발기며 대신 정열적인 흑인 음악을 영혼을 담아 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크루거는 연주를 마친 제니를 보고 웃습니다. 마음껏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었던 제니의 마음을 마침내 크루거가 수용하게 된 겁니다. 얼핏 보기에는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그들이 가해자 같지만 사실 그들의 인생 시나리오라는 거대한 이야기 속에 들어가 보면 트라우마의 경험이 곳곳에 내재해 있습니다. 한계를 긋는 것보다는 이해하며 다가가는 것이 그들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서는 훨씬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 진실한 고백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수용입니다. 의사 국가고시에 여념이 없었던 한 학생이 우연한 기회에 친구를 따라 상담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얼떨결에 자신이 남자친구들과 연거푸 헤어진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녀는
초등학교 때부터 모범생 오빠의 성추행을 당했고 중학교 때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느꼈던 외로움, 체육 선생님에게 성추행을 당할 뻔한 사건, 오빠 친구에게 당한 아슬아슬한 순간들, 이렇게 반복적으로 성추행과 연관된 트라우마를 경험해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 무서운 기억들을 차라리 지우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스스로 터득했던 그녀는 자신의 기억을 완전히 억압했던 겁니다. 그런데 상담을 받고 그 이후 악몽과 두려움, 수치감에 시달리며 엄마에게도 매우 적대적으로 돌변하며 봉인되었던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이라 여겼던 일이 어떤 자극을 받게 되면 완전히 되살아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영화 휴먼 스테이는 부모가 흑인이었지만 자신의 피부색이 하얗기 때문에 백인으로 행세하며 살아가는 코먼 실크 교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얼떨결에 수업 시간에 검둥이라는 뜻을 가진 스포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다 인종차별주의자로 몰려서 학장 자리를 물러나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 그는 그만큼이나 트라우마로 점철된 퍼니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관계는 육체적 탐닉으로 시작하여 영혼의 친밀감 수준으로까지 발전해 나가게 되는데요. 그 두 사람의 사랑은 아름다운 사랑의 형태라기보다는 처절하게 짓눌리고 고통받아온 상처받은 두 영혼이 서로의 외로움에 공멍해주는 그런 모습의 사랑이었습니다. 서로에게 매달리는 위태로운 사랑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점점 더 상대방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 대한 트라우마의 고백 이후에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너무나 허무하게 죽게 됩니다. 휴먼 스테이는 인간의 오점, 즉 얼룩이란 뜻입니다. 조그마한 얼룩 하나 없이 새하얀 인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버림받은 일, 다른 사람의 사랑을 거절한 일, 배반당한 일, 다른 사람을 배반한 일, 속임당한 일, 속인 일, 부끄러웠던 일, 부끄러움을 준 일 등 그 오점이 타인에 의해 생긴 것이든 자신의 선택에 의해 생긴 것이든 그것이 계속해서 죄책감, 부끄러움, 두려움, 불안감을 준다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트라우마인 것입니다. 오점을 완전히 외면하고 부정하며 사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외면하고 부정해도 오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트라우마 치유는 자신의 오점이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진실한 고백과 수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사랑입니다.